자,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국어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제1장 국어사의 연구 방법 되겠습니다. 제1장. 자, 국어사의 연구 방법 되겠고요. 거기에 출제 경향 및 수험 대책을 한번 보시면 이 단원에서는 우선 국어사의 연구 대상과 목적을 중심으로 국어사 연구의 특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사 연구 방법의 특징을 묻거나 연구 방법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합니다. 연구 방법의 개념과 장단점, 이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의 변화에 대해서는 예를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화의 유형과 관련된 예, 거기 밑줄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의 개념과 장단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변화의 유형과 그것의 예, 이걸 중심으로 제1장은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1절 연구 대상과 목적을 보시면, 자, 국어사는 한국어라는 하나의 언어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국어사의 연구 대상은 거기 밑줄 그어줍니다.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사시대에서 지금까지가 바로 이제 연구 대상이 된다. 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목적을 보시면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문, 어휘, 문법상 변화된 양상을 밝혀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거기 밑줄 의문, 어휘, 문법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의문이라는 것은 이제 음소와 운소의 결합이 되겠고, 음소라는 것은 자음과 모음을 음소라고 하고요. 그리고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다라고 해서 장단음, 그 다음에 높이 등등등을 가리키는 개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음은 어휘 문법상의 변화된 양상을 밝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국어가 변해온 자취와 그 이유를 설명하여 우리말을 관통하는 흐름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 3번 우리 국어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의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사 연구는 우리 민족 역사 전체 일부를 구명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전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기초가 되며 현대 국어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의 연구 목적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절 자, 연구 방법을 보시게 되면, 자, 개요를 보시면요. 언어학을 연구하는 기본 방법으로 통시적 방법과 공시적 방법이 있는데 국어사 연구는 보편적으로 통시적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통시 그리고 공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통시라는 것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통시에는 시간적인 요소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뭐 고대국어, 그다음에 중세국어, 근대국어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통시적 방법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시 언어학을 보시면 국어 변천의 양상과 원인 등을 역사적으로 밝히는 것으로 하나의 언어 체계만 초점을 맞추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가는 언어의 양상을 연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체크합니다. 시간의 흐름 거기 체크해 놓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시 언어학은 어느 한 시대에 나타난 언어 상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언어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연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시대, 즉 동시대예요. 동시대. 그래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공시적 연구다라고 하게 되면 표준어와 방언을 비교 연구한다. 네, 이러한 게 바로 공시적 방법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게 이 변화죠. 변화라는 단어는 변천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변동이라는 말로 구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 변천이 바로 통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동이 바로 공시가 되는 개념.
이라고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요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연구 방법이 나오고, 연구 방법에서는 뭐였습니까? 연구 방법의 개념,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문헌 연구를 보시면, 자, 문헌 연구는 국어사 연구의 핵심적인 방법이며 1차적인 과업이지만 언어를 사용한 세월에 비해 문헌 자료가 적고, 거기 밑줄자, 문헌 자료가 적고, 그 다음에 현존하는 자료의 제작 시기도 편중되어 있어서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즉 문헌 연구의 한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문헌 자료의 유형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문헌이 1차적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향가와 지명표기, 그 다음에 계림유사와 조선 관역어 등과 같은 자료는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를 빌려 우리말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차자표기, 빌릴 차자를 써서 차자표기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차자표기의 자료들도 그 시대의 언어 모습을 유추하는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번,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문헌에 기록된 우리말에 대한 자료도 참고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의점을 보시면 현저와 발음이 달라진 문자가 있으며 사라진 문자의 경우 본래 어떤 발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표기는 보수성이 있어 현실적으로 발음되는 것과 표기하는 방법 간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거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법이에요. 비교 방법. 그러면은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비교 방법은 문헌의 결핍 보충입니다. 문헌의 결핍 보충. 그래서 시대가 다른 문헌들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문헌 자료 이전의 언어사를 밝히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헌의 결핍을 보충해주는 방법 되겠습니다. 자, 필요성을 보시면 국어는 문헌의 결핍이 크고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동일 어족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문헌 이전의 원시적인 언어 상태를 가설적으로 설정해 보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교 방법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 어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동일 어족과의 비교 연구가 되는 거예요. 자,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음은 문법, 어휘의 발달을 확인하고 동일 계통에 속한 언어들을 비교해서 공통조어를 제구한다. 그리고 공통조어로부터 갈라진 언어들이 변천하는 과정을 밝힌다. 그러니까 동일 어족, 즉 공통조어, 조어는 조상어가 되겠고요. 네, 이걸 밝히는 것, 이게 바로 비교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교 방법은 다시 한번 문헌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제구. 자, 내적 제구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공시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가 내재하고 있는 내용에 근거해서 그 이전의 상태를 제구하는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적 제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전 상태를 제고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바탕으로. 자, 그래서 효과를 보시게 되면 문헌 자료 이전의 단원 구조와 문법 형태를 어느 정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전 상태를 추정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시게 되면 나모나 하라와 같이 특수한 교체가 나타나는 명사들의 옛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불규칙 용언의 어간, 비읍, 시옷, 히읗이 일반적인 비읍, 시옷, 히읗과 달랐다고 가정하고 이를 중세국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방언 연구예요.
방언연구. 자, 현재 방언에 나타나는 단어 및 문법 형태의 분포는 국어의 역사적 변천이 공간에 투여된 것이다. 투영된 것이다. 국어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모든 방언의 역사를 포함해야 하며 방언학은 국어사의 시야를 확대해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은 국어사의 시야를 확대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필요성을 보시게 되면 언어 지리학적으로 단절이 심한 지역일수록 우리말의 고형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뭐예요? 단절이 심하다. 단절이 심한 지역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방언들 사이에서 서로 끊임없는 간섭이 일어나게 된다. 끊임없는 간섭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예를 보시게 되면, 자, 국외어마는 남부 지방 방언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전파되었다. 국외어마가 남부 방언에서 17세기 초반에 나타난 것과 달리 중앙 방언에선 18세기 이르러 나타난 것은 언어 변화의 속도 차이가 방언의 차이로 이어진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참고로 국외어마는 국외어마라고 하게 되면 현대국어에서 그 개념을 따졌을 때 디귿, 피읒이 이 모음을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발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국외음화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방언 연구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로 넘어가서 2번 보시게 되면, 자, 선어와 어미 이도 방언 연구의 한 예로 15세기에는 상대를 대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으나 17세기부터 그 기능이 약해져 18세기 이르러서는 독립적인 문법 형태소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글이, 신이, 그리고 이, 다. 이렇게 글이, 신이, 이, 다. 그래서 이거는 글이, 신, 것입니다. 그리신 것입니다로 현대어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뭡니까? 상대를 대우하는 것. 상대를 대우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언 연구의 예로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을 보시게 되면 언어 변화의 유형과 국어의 변화가 나와 있어요. 자, 1번 음운의 변화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음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음운은 아까 설명을 해드렸듯이 음소와 운소를 일컫는 개념이고요. 자,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음운 변화에는 조건 변화와 무조건 변화가 있는데 조건 변화는 부분적으로 일어나지만 무조건 변화는 전반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뭐야? 조건 변화와 그다음에 무조건 변화. 조건 변화와 무조건 변화로 나눌 수 있고요. 조건 변화는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것, 무조건 변화는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변화를 보시게 되면 어떤 음의 변화가 인접음의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음운 변화가 된다. 거기 밑줄자 그어줍니다. 인접음. 그러니까 이 조건 변화라는 것은 인접음. 즉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것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조건 변화에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죠. 동화와
이화가 됩니다. 자, 동화라고 할 때는 같을 동자를 쓴 거고요. 이화라고 할 때는 다를 이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동화는 같아지는 것, 이화는 달라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화를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떤 음에 영향을 받아 다른 음이 그 음과 닮는 현상으로 인접한 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인접동화.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는 음이 영향을 주는 것은 원격 동화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접과 원격으로 구분이 되죠. 이렇게 인접과 원격으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접동은 앞에 음이 뒤에 음에 영향을 주느냐, 뒤에 음이 앞에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서 순행과 역행으로 나눈다. 순행과 역행. 순행이라는 것은 앞에 것으로 인해서 뒤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역행은 뒤에 거로 인해서 앞이 영향을 받는 것. 즉 변화가 발생하는 게, 순행은 뒤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역행은 앞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봤을 때 순행 인접 동화에는 원순 모음아 그랬을 때 원순, 순자가 입술 순자입니다. 그래서 원순은 입술이 동그랗게 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의 같은 경우에는 평순 모음이 되는 거고, 요 녀석이 우라는 원순 모음으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물로, 그 다음에 불이 불로 바뀌는 그런 것을 가리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행인접 동화에는 이제 구개음화, 닷니가 단니, 앞이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듀타가 좋다. 그래서 앞이 변하는 역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행 원격 동화가 있는데 라우트 현상으로 먹이다가 맥이다가 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화고요. 이화는 어중에 근접한 동일음이나 유사음 중 하나가 유사성이 적은 음으로 바뀌거나 탈락하는 것으로 음운도치가 이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화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음운의 도치. 음운의 도치가 대표적이 되겠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음소도치. 그러니까 음소는 여기서도 설명을 해드렸었죠. 자음과 모음입니다. 그래서 하야로비가 해야로비가 되면서 해오라비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붓이 북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음절도치. 음절이라는 것은 소리 마디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음절은 이제 글자, 수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하고 혹이, 혹과 시의 위치가 도치되면서 혹시로 바뀌는 이제 그런 경우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화와 이화, 조건 변화를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변화는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요. 얘는 말 그대로 뭐야? 조건 없이. 조건 없이 일어나는 음운의 변화를 무조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음 추이. 추이를 보시면, 자, 어가 중설 모음으로 이동하면서 의가 위로 움직이고 이 압력으로 우가 후설로 이동했으며 오는 우에 빌려 아래로 움직이게 되었다. 이에 불안정한 아래하는 아래로 밀리게 되었고 결국 완전히 소실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모음 표를 보시게 되면 전설모음, 후설모음, 그 다음에 고, 중, 저 이렇게 했을 때 키, 위, 를, 주, 개, 소, 네, 가. 이게 현대국어의 모음표란 말이에요. 현대국어의 모음표.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가 중설모음,
네, 중설 모음으로 이동하니까 의가 이제 위로 움직인 거죠. 위로. 그래서 얘가 고모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고모음의 압력으로 우가 후설모음, 네, 후설모음이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뭐냐? 오가 아래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안정한 것은 아래하는 아래로 밀리게 되면서 결국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현대국어의 모음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더 알아두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무조건 변화의 유형이다. 한 음소가 분화하여 두 음소가 되는 경우나 두 음소가 합류하여 한 음소가 되는 경우에 음소들의 대립 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변화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문법 변화예요. 자, 문법 변화를 보시게 되면 1번 문법 형태의 변화로 이제 유추가 제시되고 있고요. 유추. 자, 이미 존재하는 어휘 유형을 본받아 문법 형태가 생성되거나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유추는 문법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법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그 중요한 절차가 바로 유추다라는 얘기입니다. 유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시게 되면 올 내자가 되겠죠. 자, 오는 오나 날과 같이 활용하였으나 다른 동사들이 선언말 어미 거와 결합하는 것을 따라 오건을의 형태로 변화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불규칙적인 형태들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언어의 문법 체계의 변화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즉 뭐야? 문법 체계 변화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 변화가 문법 형태들의 특징을 깨뜨려 문법 체계를 파괴하는 것에 대항하여 문법 체계를 새롭게 건설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법 체계의 변화는 항상 뭐라고?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문법 범주가 소실된다. 그래서 중세국의 선어말 어미 오우에 의한 의도법이 소실되었다. 그다음에서 먹우니가 먹우니 형태가 되는 것을 예로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 범주가 생성되는 경우, 동사의 활용형이나 명사가 특수조사로 변화하는 등 실사가 허사화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실사의 허사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실사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실질 형태소를 가리킨다. 그리고 허사는 형식 형태소를 지칭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형식 형태소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조사, 그 다음에 어미, 접사, 요걸 가리키는 개념 되겠고요. 그래서 거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는 게 가장, 이제 다할 극자가 됩니다. 한자는 다할 극자, 이게 까지, 그러니까 가장 이 까지가 되고, 이 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조사가 되는 거죠. 조사가. 그래서 문법 범주의 생성이 나타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범주는 유지되면서 형태가 변화한다. 그래서 문법 형태 목록이 변화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주격조사가 처음엔 이만 있었는데 후에 가도 나타났다. 그래서 주격조사라고 하게 되면 이하고 가가 대표적이죠. 이하고 가. 근데 이 가운데서 이 가라는 녀석은 17세기
근대 국어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가가 되겠고요. 그 전에는 이만 사용이 되었던 것이죠. 이만 사용이 되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는 주격조사 이만 사용이 되다가 이제 17세기 이후에 가가 사용이 되면서 주격조사가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어휘 변화. 자, 어휘 변화고요. 자, 언어 체계 중에서 어휘에서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휘 변화가 가장 큰 변화가 된다. 가장 큰 변화가 된다. 자, 의미 변화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소멸 그리고 생성, 전성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멸은 예전에 쓰이던 단어가 이제 쓰이지 않게 되는 것, 이제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생성은 사물이나 개념이 생성됨에 따라서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게 되는 것으로 자동차나 인터넷, 없었던 물건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성, 단어의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여쁘다라는 말이 불쌍하다에서 예쁘다라는 말로 이제 바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 되겠고요. 그리고 전성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거죠. 어리다. 어리다가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다라는 것으로 역시 의미가 바뀌는 이제 그런 것들도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차용이 나오는데 차용이라고 할 때 차자는 빌릴 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차용은 빌려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어에서 어휘를 빌려 쓰는 것. 그러니까 차용이란 말은 외국어에서 빌려쓰기. 외국어에서 빌려쓰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차용어 또는 외래어라고 하는데 주로 문화 선진국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외국어라고 했을 때 이 외국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문화 선진국이다. 문화 선진국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국어의 주된 공급어는 중국어였다. 중국어였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중세에는 몽고어, 현대에는 영어를 비롯한 유럽 언어와 일본어에서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중국어에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외국의 대상은 문화 선진국이다라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국어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어의 계통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모두들 수고들 하셨습니다.